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종합소득 2배 사근 연기. 여기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죠. 이자소득이 나오든 배당소득 나오든 근로소득 나오든 2배 사근 연기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세법이 두 문제인데 그 중에 거의 한 문제는 여기랑 관련됐다고 보셔야 되겠지요. 어쨌든 또 2배 사근 연기 신나게 또 가 봅시다. 자,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야,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닌 거. 2배 사근 연기. 2배 사근 연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하는 거잖아요. 분류과세. 종합소득이 아니라 종합퇴직 양도 이렇게 분류과세 하죠. 종합소득의 2배 사근 연기.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자소득이 아닌 거, 아닌 거. 이자소득이 아닌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자소득이 아닌 게 뭐가 있겠냐. 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이익. 그러니까 이거 비영업대금이익이 저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금융업이 아닌데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보험 차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거 돈을 넣는데 나중에 받는 금액이 더 많아. 저축성. 근데 그 차익이 이자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연금저축의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일시금.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기타 소득. 이자 소득이 아니고. 그 다음 이것도 뭐예요? 소득의 구분 옳은 거 맞는 거, 소득 구분 맞는 거,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건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장소를 일시적 대여하고 받는 거 맞아요? 맞아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거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겠지요? 그죠? 이거는 뭔 소득이야? 기타 소득이에요? 일시적 대여니까 부동산 임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그 일시적인 금전 대여로 받는 비영업대금이 이거 기타가 아니죠? 아까 위에 있었죠. 이자 소득이겠지? 이자 소득. 그다음 공동사업 중에 출자 공동사업자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했대로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 공동사업을 하는 거죠. 공동사업. 그죠? 그리고 근데 사업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해서 돈만 대고 이익 배당을 받는데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 수익. 그 맞겠죠? 맞는 거고. 그 사업용 고정 자산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용 고정 자산. 내가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라 회사에서 쓰려고 샀던 고정 자산을 처분했어요. 사업 소득이 아니죠. 그죠? 부동산 양도 소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소득의 구분이 맞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아까 법령센터 보셨죠? 그럼 나중에 이런 거 보면 여기에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거 쭉 나와요.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거 나오다가 지금 했던 건 안 나오나? 비영업 대금 이익도 나오고 이런 거. 그다음 이자 소득 새로운 규정 나오고 배당 소득, 배당 소득에 내국법인 받는 거 어쩌고 저쩌고 이제 배당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뭐 너무 많아. 글자가 작아서 비지도 않죠. 어쨌든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봐요. 찾아보세요. 기본소에도 물론 있지. 기본소에도 있지만 근데 요런 부분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고 이런 경우는 이것도 교재에는 안 써 있죠. 그죠? 교재에 써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전산세무회계 책에는 아마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법개론 이런 데나 봐야지.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법 공부하다 보면 또 헷갈리고 또 답안에 보면 소득세법 몇 조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몇 조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열어봐야지 이렇게. 이거 열어봐야 돼요. 그럼 몇 조 그럼 이거 몇 조 이거 찾아봐야 돼요. 17조가 배당소득. 그럼 쭉 읽어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법인 주식 소가가 해산 법인 나오고 합병 나오고 뭐 분할 나오고 막 신나게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사업소득 여기서 쭉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 법령센터 이거 열어서 수시로 우리는 관련된 법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물론 자격증 공부하는데 거기까지 봐야 되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전산세무회계 책에는 이 내용들 지문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죠. 수가 없죠. 기본적인 내용, 원칙적인 내용만 써놓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써 있어요. 혹시 궁금하다면 법령을 찾아서 보시라. 아셨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 이거 똑같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으로서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자, 공익 관련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는 이?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잖아. 공기 기억납니까? 공익 관련된 건 기타 소득이잖아요. 공기였지. 만약에 공익 관련이 아니고 일반적 지역권 지상권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맞아요. 근데 공익 관련된 건 기타 소득입니다. 그럼 답 나왔네? 답 나왔네요 벌써. 그 다음
종업원이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받는 거. 종업원이잖아요.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나 기타 혜택은 다 근로소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받았다. 기타 소득. 국내에서 받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이익 배당 소득.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로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그 다음 보통 예금의 이자로서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면 연장하는 날의 수익으로 본다.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아니고 초과 반환금 지급일.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통지예금 그럼 답이고 통지예금에 대한 이자는 인출일, 실제 인출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쉬운 거 아니죠. 외우는 거. 세법은 외우는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저도 돌았으면 까먹고 이래서 공부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쩔 거예요. 그냥 시험 봐야 되잖아요. 하는 만큼 최대한 해야지. 그 다음 수입 시기. 이자 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 중에 맞는 거. 보통 예금 수입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 이자 받은 날. 통지 예금은 아까 나왔는데 통지 예금 이자는 통지한 날이 아니고 인출일이라며요. 인출일. 그죠? 그 다음에 또 정기 예금 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 맞고, 비영업대금 이익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약정일인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약정일이에요. 자, 그래서 맞는 건 3번. 그 다음 이것도 똑같네. 똑같은데 이자 소득의 총 수입 금액의 수입 시기, 귀속 시기인데 옳지 않은 거. 저축성, 아까 위에 했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고 다만 기일 전에 해지했다면 그 해지일이다. 맞겠죠?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 이익은 약정일 이후 실제 이자. 비영업대금 이익 아까 있었잖아요. 원래 약정일이에요. 약정일 틀렸는데? 그럼 답이고.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일 때는 어쩌고 기명일 때는 어쩌고, 이게 또 다르잖아요. 무기명일 때는 실제 받은 날이고 기명, 이름이 써있고 할 때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고. 이런 게 어려워. 그러니까 뭐 비실, 무기명일 때, 기명일 때 막 이런 거. 그 다음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단 그 전에 상환했으면 상환일이다 이거죠. 약정일이냐 실제 상환일이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번 보고 눈도장 찍고 읽고 외우고 이런 수밖에 없죠. 물론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더 힘들지. 세법은 그 대부분에서 이론을 15개 중에 10개 이상을 그냥 넉넉하게 맞추는 사람이 솔직히 많지 않아요. 제가 강의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합격을 하더라도 반타작에서 조금 더 맞거나 10개 안팎. 그래서 12개, 13개 맞으면 잘하는 거지. 15개 맞았는데 진짜 잘하는 거죠. 저보다 난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우리 기출문제풀이 강의 들으셨나 몰라도 그래서 이론부터 하지 말고 실기를 먼저 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쉽게 딱 보자마자 정확하게 답이 2번이야, 답이 3번이야 딱딱 나오면 훌륭하죠. 저보다 낫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막히거든. 그럼 자꾸 막혔다는 게 가슴속에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실기할 때 막 영향을 줘요. 이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론부터 하다가 안 막히면 상관없는데 하나라도 막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기부터 하는 게 좋아요. 자, 8번 갑니다. 8번. 파일을 제가 페이지를 잘못 열어놨었어요. 자,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배당소득이 아닌 거. 페이지를 잘못 열었어요. 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금. 법인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이니까 배당이겠죠? 그 다음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당받는 금액, 배당소득이겠죠. 만약에 지분이 내가 30%다. 지분이 30%면 손익분배 30% 배당받겠죠. 배당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받은 것도 배당소득.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겠죠. 이자소득. 그 다음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맞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손해본 거, 손실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다. 맞나요? 맞아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하는 순서도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안 되지만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왜 공제할 때 근연기입에 이거 있죠? 뭔 소리가 모르면 기본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오셔요. 어쨌든 다른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그럼 맞다는 얘기인데. 여기 있네.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죠. 틀린 거고.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은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이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무조건, 모든, 항상 이런 말로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요. 일단 대부분 틀립니다. 자, 반드시 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도 있고 그렇잖아요. 분리과세도 있고 분류과세도 있고 막 이건 분리과세가 있는 거지. 분리과세.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산하여 계산한다. 우리 요즘은 원칙이다. 개별이 부부도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부부도 공동 사업 하더라도 개별이 원칙이죠. 개별이. 자, 그다음에 옛날에는 부부 합산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 옛날에 부부 합산이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또 큰일 나. 헌법소원인가 걸려가지고 어쨌든 지금 아니에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성이네.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구해라. 총수익 금액. 이거 회계로 따지면 이게 매출액 아니에요. 이게 회계로 따지면. 그리고 총매출액이 있고 애누리와 할인이 있어. 그럼 이건 회계든 세법이든 애누리와 할인은 당연히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매출액에서 빼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는 건물 처분이익이 300인데 사업용 고정자산이래. 사업용 고정자산은 건물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열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의 열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1500에서 150을 뺀 1350. 1350. 요게 답이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서에 보면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써 있어요. 그죠? 비열거돼 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중 바르게 맞게 짝지어진 것은 맞는 거. 상품이나 제품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는 의사표시는 왜 조건부 우리 시용 판매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인도 시점이죠. 인도했을 때 인도한 날.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 많이 보던 건데 부가세법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현금을 꺼낼 때죠. 인적 용역의 제공,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한 날 중에 빠른 날. 이건 맞나? 이건 용역 지급받기로 한 날 그리고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맞고 위탁 판매는 수탁자에게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인도한 날. 이 회계랑 비슷하죠, 그죠? 회계랑 비슷한 겁니다. 자, 저기 뭐 자판기는 회계 이런 거 없지만 회계랑 부가세법이랑 비스무리했죠. 넘어가고 여기 문제가 꽤 되죠 아마. 빨리 가야 되겠다. 문제가 많죠. 여기는 종합소득 2배 사근 연기니까 문제가 꽤 돼요. 20, 30개 될 건데 얼른 가볼게요.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으래. 틀린 거. 환입된 물품 가액과 매출 애누리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회계든 세법이든 매출 애누리와 환입 또는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까야 되잖아요. 산입하지 않는다. 차감이죠. 차감해줘야 돼. 근데 부가세법에서도 그랬지만 차감하지 않는다랑 산입하지 않는다랑 차감한다가 무조건 같은 말은 아니랬죠. 산입을 하지 않는데 어떤 건 차감해줘야 되고 어떤 건 그냥 말 그대로 산입을 안 하면 그만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냥 산입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빼는 거야 이러면 안 되고 매출 애놀이나 환입은 당연히 빼는 거지. 그다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하네요. 당연히 안 하지. 부가세 매출세액은 국가에다 낼 거잖아요. 자기 매출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죠. 자기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되었거나 환입됐을 때는 역시 이것도 총수익금액 매출액으로 산입하나요? 맞나? 자, 관세, 환급 등 관세를 냈는데 이건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됐거나 환입됐다. 이럴 때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내가 세금을 냈는데 돌려받았어. 그럼 매출액은 아니지만
총수익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 수익으로는 잡히겠죠. 그죠? 냈던 돈 돌려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판매 장려금을 받았다. 주는 사람은 그 왜 부가세법에도 나왔죠. 주는 사람은 판관비니까 뭐 과세 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었죠. 판관비니까. 근데 받는 사람은 이거 받는 거잖아요. 받는 장려금이니까 수익 금액에 산입을 해야 되죠. 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됩니다. 사업 수익에 잡히는 거지. 수익으로. 수익 매출액의 수입으로. 그다음에 소득의 구분과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고 나머지가 없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 그럼 이걸로 끝이죠. 연말정산하면 끝. 그런데 근로소득 말고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뭐 이런 게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죠. 종합과세잖아요. 종합과세니까 당연히 합산되고 틀렸죠. 그럼 틀렸죠. 그리고 산업재산권을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우리가 갖고 싶은 기타소득이죠. 일정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 차익, 즉 납입한 것보다 돈 받는 것이 더 많다. 그럼 그 차익은 이자로 본다. 이자소득이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래요. 틀린 걸 찾으랍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아까 문제 중에 있었죠. 왜냐면 열거되지 않았다고. 미열거지 그러니까 미열거. 요거는 나중에 그래서 뭐 양도소득이나 다른 걸로 계산하지 일단 사업소득에 잡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왜 유형자산 처분하는 게 자기 영업이 아니잖아요. 본업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원천징수 있죠. 인적용역 같은 거 지급하고 아니죠. 원천징수 당하고 원천징수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 손해가 생겨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2월 결손금은 당해년도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죠. 근연기입에 말씀드렸고 그럼 다 맞네? 그럼 답은 4번인가 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가 아니라 이건 이자소득이잖아요. 그냥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잡히지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죠. 이자소득이에요. 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소득. 그 다음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있는 게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이죠. 사기 치는 데는 경비가 필요해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외우지는 말고 어쨌든 필요경비가 있는데 산입하지 않는 거래요. 산입하지 않는 거. 종업원의 급여. 아니 회사로 볼 때는 급여 주는 게 당연히 필요경비가 되겠지요. 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범위 내의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또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된 일반과세 제한 부가세 매입세액이 필요경비? 아니죠. 이거는 환급받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 즉 환급받죠. 필요경비가 아니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 처분할 때 장부금액은 필요경비, 그리고 처분금액은 필요경비는 총수익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그다음 문제가 꽤 많을 텐데 이게 몇 번까지 있지? 어쨌든 문제가 더 갈게요. 일단 사업소득까지는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른 가볼게요. 2배 사근 연기 중에 4까지는 갑시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아닌 거.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우자 급여. 뭐 종사하고 있으면 종업원이에요. 어쨌든 급여 필요경비겠죠? 당연히. 그 다음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보관료, 운반비, 포장비, 그리고 원가 있죠? 제조원가 같은 거, 매입원가 이것도 필요경비가 되겠죠. 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중에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이것도 필요경비가 당연히 됩니다. 참고로 이건 세무 1급 가면은 자동차 관련된 거 세무 조정하는 거 배울 거예요. 그럼 기부금,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이잖아요. 기부하는 것이 필요경비. 이건 아니겠죠? 이건 지금은 참 비지정 기부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부금이에요. 필요경비는 아니죠. 필요경비는 아니다. 됐고, 일단 가야죠.
자, 그다음 저 과세 기간 전액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거 어려운데. 이런 게 어렵죠. 이런 게 어려워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거.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기부금. 사업과 관련 없이 뭐 이런 건 따로 한도가 없으니 맞나? 짠. 전액 필요 경비에 불산입하는 항목. 이거는 기부금 이런 것은 일정한 한도에 의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해요. 그다음 가사 경비에 이와 관련된 경비. 가사는 개인적이죠. 회사랑 상관없는 거죠. 그럼 이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벌금 과태료. 이거 네가 잘못해서 내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죠.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 뭐냐? 성급 비용은 필요 경비에 산입되는 거겠지? 그다음 대손금은 이거 일정 범위, 세법에서 정한 범위나 요건이 갖춰지면 필요 경비가 산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뭐야? 전액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거. 하나, 둘. 그다음 성급 비용도 그런가? 성급 비용. 이거 왜 이래? 성급 비용은 이거 그냥 비용인데 성급 비용 다르지 참 헷갈리네. 그죠? 이건 요건 갖춰지면 이거하고 이거는 요건이 갖춰지면 일정한 금액 내에서는 필요 경비에 산입이 돼요. 이게 전액 불산입은 요거 다라 요거 세 개인가 보다. 요거 세 개네. 됐죠? 어려워. 참말로. 세법도 이거 계속 보지 않으면 까먹어요. 저도 맨날 보지는 않거든요. 가끔 기출문제 강의 2달에 한 번 할 때 그냥 보고 뭐 이러니까 헷갈려요. 맞을 거야. 한번 찾아봐요. 한번. 그 다음 주택이네.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주택의 임대소득. 맞아. 요즘에 갑자기 이게 출제가 되죠. 주택 임대소득에서 1주택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부부 얘기 나오고 부부 합산 이런 건 부부 합산이에요. 또 딴 건 아닌데 주택 임대소득 이런 건 부부 합산 이런 게 있죠. 요게 요즘에 출제되고 있어요. 예전에 이거 안 나왔거든. 예전에 이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요즘 나와요. 신기하게 공부를 더 많이 하란 얘기인데 참말로. 그래서 예전에 기본서에는 주택 임대소득 그 요건 같은 거 잘 안 써놨죠. 책에 없었어요. 제 책만 없던 건 아니에요. 없는 책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무위급에 출제 안 됐으니까. 근데 요즘에 자꾸 나오니까 요즘은 또 책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 골치 아파요. 그래서 가장 틀린 걸 찾으랍니다. 자, 한 개의 주택 1주택자 소유자는 1주택자의 소유자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없다. 1주택자가 월세를 주고 월세를 받았다. 과세 안 하냐? 보통은 안 하죠. 보통은 안 하는데 고급주택 지금 9억이든가 고급주택 12억으로 또 올랐다. 이번에 올랐잖아요.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럼 틀린 거지. 틀렸고. 그 다음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없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그리고 전세금의 전체 금액이 3억 원 이하면 소득세 과세는 없다. 다음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그러니까 일반 소득세는 원래 그 합산이 아니지만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왜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전 정부든 이번 정부든 막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그 전세 사기 이번에도 뉴스 나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이 주택 임대 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런 그렇다 치고 왜 우리 세무위급에 이거 안 내던 걸 내냐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곤란합니다. 이거. 이 부분은 여러분 열심히 교재를 찾아봐야지 알 수 있지. 그냥 몰라요. 자, 18번. 주택임대 또 나와. 요즘 계속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봅시다 한번. 주택임대소득이고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래.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거 아까 있었죠. 조금 아까 있었잖아요. 맞고. 주택 임대 수익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이것도 맞고. 그 다음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합산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합산한다고 그랬죠.
않는다가 아니라 합산한다고 그랬죠. 이거 다른 거 모르고 주택임대 소득이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 따로따로 하면은 있는 사람이 더 혜택이잖아요. 이거 합산이에요. 지금은 답 나왔고 1주택 기준시 이거 이번에 12억 전에는 9억이었어요. 이번에 올렸죠. 이번 정권이 부자들을 좋아하잖아요. 1번 좋아하고 부자 좋아하고 그죠? 1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과세한다. 예전에는 9억 초과, 지금 12억의 개정세법입니다. 참고하시고. 또 나왔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죠? 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래.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가능하다. 주거용 건물 어때요? 아까 위에서 2천만 원 뭐 있었는데 2천만 원 있었잖아요. 주택 임대 수익. 주택 임대 수익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근데 여기는 임대 수익 2천만 원 초과해도 분리과세. 자, 위에 했던 문제 요게 맞은 걸 알면 요거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2천만 원 이하. 얘는 또 왜 나왔어?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적용이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비슷한 문장, 똑같은 문장 이렇게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이제 자기 실력으로 붙는 건데 문제는 돌아서면 또 까먹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반복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이런 키워드 같은 건 메모해 놓으면 더 좋겠죠. 그 오답 노트 같은 거 메모하면 오래 남겠죠. 저야 시험 안 보지만 저는 시험 안 보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키워드 이런 것들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참고로 옛날 기출 문제는 부동산 임대수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이게 나온 게 불과 작년, 재작년, 올해, 작년, 재작년도 아닐걸, 작년부터일걸 이렇게 나왔죠. 그냥 21년 이전에는 거의 이런 문제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근데 지금은 나와요, 계속. 자, 어쨌든 답은 나왔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한 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해도 된다. 1주택은.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 여기 나와 있었네.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다. 이거 있었네. 참말로. 있었네요. 1번하고 3번만 봐도 됐네. 그 다음 부동산 임대하고 받는 선세금. 여기서 세금은 저기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전세금, 월세금 할 때 그 월세, 뭐 연세 할 때 임대료 얘기하는 거, 임대료를 미리 받는 거, 선세금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선세금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금액으로 한다. 월수는 초월 산입, 시작하는 달은 산입되고 말월, 끝나는 날은 불산입이다. 초월 산입, 말월 불산입. 자, 미리 받았다. 1년치를 만약에 5천만 원 받았다. 그 5천만 원 나누기 12달. 그럼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어쨌든 옛날에 안 나오다 지금 나오니까 골치 아파요. 그다음 얘는 또 뭐? 이런 것도 좀 어렵지. 이런 것도 어렵죠. 근로소득은 아직 그다음부터 근로소득인가? 잠깐만요. 사업소득 아직 남아 있구나. 일단 가볼게요.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맨날 부녀자공제니 자녀세의 보험료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 할 때 여기에는 근로소득자가 또는 또 근로자 본인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근로자만 되는지 근로자만 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자 개인 사업자도 되는지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은 이런 게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럼 부녀자공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보시면 부녀자공제가 사업자 본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가능해요. 성실 사업자 이런 경우 가가 들어가는데 가는 일단 2번은 없구나. 2번은 없구나. 그럼 가는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 자녀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나도 들어가야 돼. 그럼 1번도 탈락, 3, 4번 중에 하나. 그다음에 다는 아예 없죠. 이건 안 되나 봐. 그죠? 근로소득자 우리 연말정산할 때 맨날 나오죠. 되겠죠. 근데 공통은 아니니까 다는 일단 없어. 그럼 라가 들어가냐 안 들어갔는데 주택자금이죠. 주택자금도 안 됩니다. 주택자금은 공통이 아니야. 사업자만 아니야. 근로소득자 우리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건 안 들어가. 그럼 공통이 아니니까 여기 라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답은 이거네. 그다음에 연금저축하고 국민연금 이런 거는 연금이네. 둘 다 됩니다. 공통적으로 되는 게 4번. 이런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비, 보험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해설에다가 몇 가지 종류별로 적어 드렸을 거야. 아마 나중에 그거 보고 정리 좀 하시고 그다음 사업소득 또 갑시다. 사업소득까지는 일단 맞춰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되나? 일단 가봅시다. 사업소득까지 하고 그다음 근로소득부터는 잘라서 합시다. 자,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전년도에서 2월 시키는 거, 옳지 않은 걸 찾은데 소득금액의 추계 시 원칙적으로 2월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없다. 근데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죠, 지금. 옳지 않는 거, 틀린 거. 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2월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어디 써 있었나? 일단 맞을 건데,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5년간 2월 공제가 아니라 이번에 바뀌었죠. 또 얼마 전에 또 바뀌었어요. 10년이었다가 지금은 15년으로 또 바뀌었지. 그러니까 1번은 사실 이런 게 어디 있었지? 이런 거. 소득금액 추계할 때 2월 결손금을 공제 안 한다. 2월 결손금은 나중에 어디서 계산하는지 구조적으로 보면 밑에 있는데 어쨌든 이거 긴가민가 했는데 이걸 보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1.5가 아니라 15년 10년으로 들었다가 다시 15년까지 어쨌든 틀린 거 확실히 나왔고, 결손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인정되고 중소기업일 때는 소급공제, 과거로 돌아간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똑같네? 똑같네요. 그럼 고맙다. 위에 거 했는데 문제랑 지문이 똑같아. 1번 답 나왔잖아요. 이거 10년간 예전에는 맞는 건데 지금은 1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답은 나왔고, 1번 똑같은 문제네. 소득금액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 신고를 할 때는 추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사업소득 같은 거는 이제 장부에 복식부기 의문자는 당연히 복식부기 작성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추계할 때, 추산해서 계산, 추계할 때는 원칙적으로 결손금 공제 불가능, 안 된다. 추계할 때는. 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를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안 되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했으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나머지 근영기입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도 있다. 그렇다면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2월 결손금.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까고, 그리고도 이제 남는 게 있으면 과거에서 2월 된 결손금을 공제하고. 그래서 2번 해당되는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우선 공제한다는 거, 이것도 정리해 두세요. 아따, 참말로 되게 많네. 그죠? 이건 또 뭐냐? 이 결손금, 2월 결손금 똑같아요. 이 중에 틀린 걸 찾으래. 이거 뭐예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2월 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없이 이런 말 나온 게 또 의심되죠.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추계 신고할 때 2월 결손금 적용하지 않는다며요. 근데 예외 없이 하니까 이게 틀렸지. 요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추계 신고 같은 것들이 원래는 그 복식부기 같은 경우는 다 장부가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만약에 장부가 소실됐다, 아니면 자료가 소실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계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추계 조사라거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서버가 날아갔다, 서버가 불탔다, 장부 옛날처럼 종이 장부는 아닐 테니까 이렇게 예외인 경우에 불가항력적일 때는 적용하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무조건, 항상, 반드시, 예외 없이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요. 답이고,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연기입에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니까 사업소득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 근연기입에, 근연기입의 순서고,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고,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 이건 조그맣게 한 건데 2월 결손금도 있다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조금 아까 위에 있던 거죠. 또 있나? 이제 근로소득이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자릅시다. 너무 길게 하면 또 벌써 나간 사람도 있나? 있겠지. 유튜브는 5분이면 지나간다며. 저도 10분 지나면 잘 안 보고 막 이러는데, 근데 공부는 좀 해야 되잖아요. 좀 버티면서 하세요. 공부는 버텨야 돼요.
자, 일단 이래서 25번부터는 잘랐다 갈게요. 몇 번까지 있나 모르겠는데 그냥 기존 교재보다 문제도 늘렸지 참. 어쨌든 그거 하고 100회 이후에 나온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복습할 건 복습하고 혹시 또 미리 근로소득부터 기타 소득 이런 거 보고 예습도 한 분들은 기본서 한번 보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